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원장 박영일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서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강원연구원은 우리 강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석학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포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다운 포럼으로 개편하여 저희가 1회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하지를 못하고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여건은 나아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금년에는 저희가 전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이제 드디어 금년도 첫 강원다운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첫 강원다운 포럼에 모실 연사는 재종길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재종길 총장님은 사실 해양과 우리 생태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해양연구원에서도 계셨고, 그리고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도 큰 그 역할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생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치도 하셔가지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리고 지자체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에 이제 새로 개정이 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금년에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역할과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 기대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강원미래 포럼의 주제는 자치분권 시대로 가고 있는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라는 제안으로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이 재종길 사무총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터인데 같이 서로 공유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저희가 매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재종길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주제는 자치분권입니다. 그러나 그냥 자치분권이라고 하기에는 뭐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자치분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치분권의 개념과 그 변천, 그리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 2.0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치분권 잘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그래도 자치분권이다, 지방자치분권이다, 이런 큰 5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의 개념과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또 자치분권, 지방자치, 이런 용어들이 혼용돼서 쓰이고, 또 일반인들은 이것이 다 같은 의미거나 비슷한 의미일 거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분권은 자치분권과 동의어로 보셔도 되고,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의 권력을 지방과 나누어서, 그리고 지방이 좀 더 보다 잘 살게 하는 그런 권력 분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또 자치분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를 스스로, 지방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자치단체가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이 점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잘 조화롭게 나누고 그 과정에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학 개론에 보면 지방자치 혹은 지방분권의 실익은 지역발전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최종 수혜자는 지역 주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권을 하고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지역의 합리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실익과 수혜는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암만 좋은 정책과 좋은 행정적인 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분권으로 지역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역할, 즉 낙후된 지방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충을 해가는 의무를 충실히 하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법, 우리가 자치분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치분권법 제7조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에 보면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여기서 그러니까 지방분권은 하나의 수단이고 또 지방자치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의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목표고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제이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 즉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이것이 한 목적적으로 모여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J.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지방자치를 통해서 시민, 세금을 내는 어떤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지방자치가 또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치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작은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훌륭한 정치인의 양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통합적인 역량도 강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J.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유럽 대륙에서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한 반면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주민 스스로가 만든 어떤 결사체, 모임 또는 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어떤 의결기구나 그 모임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했습니다. 지금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자치, 그리고 주민에서부터 비롯된 주민자치를 합쳐서 지방자치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에서는 지방자치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8장
지방자치에 두 개 조항만이 있습니다. 117조 그리고 118조입니다.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는 복리를 처리하는 단체처럼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물론 아울러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용어가 있지만 주로 복리의 무게에 중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래서 광역의회 또 기초의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지방자치 조항은 실제로 건국강령, 우리가 해방이 있기 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 2장 10호에 지방자치에 관한 언급이 있고요. 또 1948년에 제정된 재헌헌법에서도 지방자치가 있으나 거기도 96조와 97조 이 내용이 지금 현재의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지방자치 또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기틀을 지방자치에 두고자 하는 방향성은 갖고 있었으나 헌법에는 그것이 크게 또 활동되도록 또 실행되도록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보면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고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를 실험의 장이자 완성에 귀착되는 그 목적지로서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효과가 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정적을 집행함으로써 스스로 효율성을 기하고 또 그 지역의 또 마을의 다양성을 존중해 줌으로써 다양성을 유지하고 존치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중앙 중심의 단원적인 사회에서 지방이 포함된 다원화된 사회의 이행을 촉진한다. 현대 사회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다단하고 또 세대 간, 지역 간, 또는 그 마을 간의 차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지방자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는 특화된 지역 발전과 공급의 다양성을 발전시킨다. 우리 지금의 세상은 마을 또는 도시 또는 그보다 더 큰 어떤 광역의 끊임없는 경쟁과 발전을 위한 도전으로 이제 이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지역의 발전을 하는 그런 목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라는 말을 제가 계속 섞어 쓰고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하나, 사실은 많은 외국 선진국이 지방정부라고 쓰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공공단체와 또 용어가 유사해서 가능하면 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안 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민단체나 전문가고 또 저희 자치분권 운동을 하는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지방정부로 쓰고 있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공식적인 용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권력의 중앙 집중이 인구 집중을 부르고 경제 집중을 부르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에 커다란 어려움을 갖고 온다
라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또 다른 많은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고 그 중심이 권력의 중앙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집중을 초래하고 또 경제 집중까지 초래하니까 그 악순환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 분권형 국가라고 있는 미국의 경우 수도인 워싱턴에는 인구의 1.6%만 살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는 1.8%, 호주 캔버라에는 2.0%, 캐나다 오타와에는 3.1%, 독일인 경우에도 통일 연방의 수도 베를린의 4.6%입니다. 그러나 집권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은 뭐 많기는 해도 이들보다는 많긴 해도 제가 지금 소개하는 집권형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도쿄가 9.4%, 영국 런던이 12.6%, 프랑스 파리가 16.2%이고 포르투갈 리스본이 19%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서울만 19.6%이고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집권형 국가이고 중앙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아울러서 경제도 중앙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인구의 집중 현상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헌법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비교해 보면 제가 앞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치 규정이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가 하고 있는 일은 국회에서 만든 법 또는 법률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인, 그러니까 자율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 입법권의 제약과 함께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이 법률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독일은 조례 제정권을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이다. 그러면 춘천에서 필요한 조례를 그 외부에 또 중앙과 관계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 반면에 독일은 조례 제정권을 인정받고 있고 권한 범위 내에서 자치 행정권도 인정되고 있고 주정부인 경우는 법률 제정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는 재정을 배분하는 규정이 있고 제한적이지만 재정 자치권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이탈리아는 당연히 지방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고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세제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종류를 제시하면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역시 인정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지방조세권, 세율 결정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나 조세, 세율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가고 거기에 맞게 세금도 정하고 재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우리 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치분권이 되면 잘 사는 곳과 못 사는 곳이 생겨날 거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이럴 때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는 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좀 어려운 지자체를 좀 돕고 중앙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도와주는 거죠. 그게 중앙정부의 역할이죠.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기 지역에 맞게 자치권을 줘서 활동하더라도 그래도 처지는 정부가 생기면 그것을 중앙정부가 도와주고 또 이웃의
또 잘 되고 있는 정부에서 보완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지방자치에 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프랑스는 두 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크게 개정하였는데요. 이것은 자치분권 차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1946년에는 한 개 조항뿐이 없었어요. 지방자치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뭐 이런 한 조항뿐이 없었는데 1958년 제5공화국에서 세 개 조항으로 늘렸습니다. 지방자치권의 원칙은 승계하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종류를 열거해서 정부가 어떤 형태, 그러니까 자치권을 갖는 정부의 형태는 이렇다라고 나열하고, 그리고 상원의회가 지방자치를 대표함으로써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는 상원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행정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행정권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03년에 지방분권형 헌법을 다시 개정하였는데요. 관련 조항은 1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제1조에 프랑스 공화국은 자치분권 조직에 기초한 국가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함으로써 프랑스가 자치분권 국가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고 사무배분의 기본인 보충성의 원칙을 확인하고 지방분권 제도의 다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자원운용이나 지출결정 자치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함으로써 유럽이 그래도 세계 여러 지역보다 안정된 주민들의 삶과 그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헌법에 미비한 점이 많더라도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의 영역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 이전에 건국강령의 지방자치 취지를 명시하였고 1948년 재헌헌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자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정부라고 할 수 있는 제3공화국에서부터 제5공화국인 경우 부칙에서 지방자치를 유예함으로써 이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는 지방자치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48년부터 제3공화국 이전까지는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잠시나마 지방자치가 있었죠. 그래서 1952년에 제1차 지방선거, 그리고 1961년에 제3차 지방선거까지 실시하고 1960년 이후에는 군사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이 유예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정해서 지방자치법을 무력화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그 내용들이 되살아 날 때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처법으로 지방자치가 무력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1991년에 지방의원 선거, 그러니까 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 선거를 하고, 그리고 1995년에는 지방단체장 선거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방자치가 만 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을 기점으로 올해를 30주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2017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와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랑스가
연방형 국가라고 선언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하였는데, 그리고 2018년에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발의는 20대 국회가 동안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 분권이 들어가 있는 헌법이 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되었고요. 또 2021년 올 1월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고 내년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굉장히 오래된 적어도 80년 정도 되는 그런 우리 지방자치에 의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신문에 난 그림인데요. 밀양을 소개하면서 어열단 김봉원이 활동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해방을 바라는 여러 집단들이 또 해방을 바라는 여러 조직체들이 지방자치를 희구하고 있었다. 이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그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는 자치분권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건 뭐 지금 헌법에도 되어 있지만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프랑스의 1조와 굉장히 동등해 보이는 그런 지방국가, 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걸 딱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장 지방자치에 보면 그동안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이 발의한 자치분권 개헌안에는 그 용어를 없애고 지방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사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 원칙. 이게 뭐냐면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는 그 주민들이 실제 가까운 정책과 행정은 지방정부에 우선해서 실시한다는 거죠. 중앙에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또 여러 지방정부라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사무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중앙정부가 주는 일방화된 단원화, 그냥 단순한 형식의 사무만 보는 그런 형태로부터 다원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사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 폐기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는 우리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개헌을 준비하고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법에는 제5조에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지침 같은 거죠. 그래 보면 그 목표가 비전이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그 지역이라는 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 지역, 경상도 지역, 또 전라도 지역, 또 수도권에 있는 자치구, 뭐 이런 것이 다 다른데 이 다양함이 서로
유지되면서 각자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서 주민들이 행복한, 그래서 우리 삶이 바뀌는 이런 자치분권을 목표로 두고 중앙과 지방이 잘 조화를 이루는데 6가지 중요한 이제 또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중앙의 권한에 획기적인 정부에 이양하고, 제가 지방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원화된 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과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 발전하게. 그래서 획기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분권, 권한을 이양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중앙이 8을 씁니다. 지방이 전체 합쳐서 한 2를 쓰고, 그러니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7대3을 거쳐서 6대4까지 가겠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의 상태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재정분권 개헌 시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중앙, 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우리가 지방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에 여유를 주면 반드시 그 책임성을 따져야 되죠. 자율성을 주는 만큼 그에 따르는 엄격한 책임성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 대통령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주민주권을 구현한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의 정책 과정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민주 국가는 물론이고 국가가 발전하는 동력으로서, 그 기반으로서 자치분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6대 전략에 33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전략은 작은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제들은 우리가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개의 지침은 이렇게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또 하기 위한 법령은 어떤 법령이 있는가, 또 주무부서까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법이 많이 적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3개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 일정이 잘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법이 아닌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법이나 지방기본법이나 이렇게 지방과 관련된 법률이 많이 표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행정안전부, 또 전부서가 주무부처로 해당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전략에 33개 과제, 그러니까 6개의 목표에 33개의 지침이 있다. 그 지침별로 추진 일정과 관계 법령, 주무부처까지 표시되어 있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 20대 국회에서도 이것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21대에 와서 비로소 지난 1월 12일 이 법이 통과되고 내년 1월 13일부터 이 법이 이제 실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자치법에 그것을 제가 이렇게 떠서 그대로 올린 것은 이 안에 보면 이제 언제 정부 국회에서 통과되고 언제부터 시행되고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고 또 이 제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컴퓨터에서 이 법의 전체 조항들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창원시는 특례시가 이번에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카드 뉴스를 널리 홍보하기도 하고 또 군산시장께서는 자치분권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 그동안 30년의 오래된 지방자치법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해서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해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군산시가 이제 잘해 나가겠다. 지방자치법이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약간 바뀜으로써 이런 이제 기초 자치단체 책임자께서 이런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원시 자료를 보면 올해는 2021년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의 완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자치분권 3.0 시대라는 것은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 자치분권의 주인이 될 시대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사실은 수원이나 군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도시들이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써 그 도시 자체가 혜택 보는 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적으로 혜택이 보게 됨으로써 미래에 이 지역사회나 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지방자치법 통과에 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환영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대통령 지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라고 해서 또 카드 뉴스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잠시 소개만 하면 주민주권 구현에는 2개의 카드 뉴스로 주민주 자치의 원리를 강화하고 주민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주민의 권리가 확대되도록 하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 청구권의 연령도 완화하고 주민감사 청구 인수도 하향 조정해서 지역의 정치 책임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 또는 우리가 필요한 일을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의 열어놓음으로써 주민주권이 더 확대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지방의회도 주민들에게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제 지방의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 금지를 하는 등의 책임성 강화도 하였다는 것이고요. 또 지방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또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지정하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항을 가진 기초지방 자치단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식화되지 않았던 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제도도 제도화되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지방 자치단체가 서로 합쳐서 같은 행정적인
역할, 또 같은 목적으로 일부의 정책을 집행함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경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줄여나가는 그런 가능성도 새롭게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무 배분의 보충성의 원칙이라든가 자치 입법권을 보장을 강화하는 자치권의 확대라든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력 관계도 조금 열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자체 간에도 새로운 협력 관계를 도모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법 내용이 개선된 내용을 통해서 비록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자치분권 국가를 가기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한 세 개의 기초 지방 자치단체 책임자들께서 그렇게 환영을 하였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100곳이 넘는 곳에서 이와 같은 환영의 목소리를 널리 알렸습니다. 시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에는 자치경찰제, 이것도 저희 그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다. 사실은 안산 같으면 안산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같이 이루어져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또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우선 광역 중심의 자치경찰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고 향후에 이제 기초 중심의 자치경찰로까지 갈 수 있는 또 방향성을 이번에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갖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 분권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아직 멉니다. 지방자치 분권은 권력의 분할, 권력의 나눔인데요. 그 어떤 권한이냐? 자치 단체에서 스스로 입법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권, 행정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 행정권이라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권한 등을 가져야 진정한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나라에서 보듯이 그런 권한을 가져야 보다 더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좀 열려있긴 하지만 또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가능성을 크게 보여줬지만 아직 개헌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재정 상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이런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자치행정권에 약간의 숨통이 트여졌다 하더라도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헌법이 아까 개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 내에서도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이 부족하고 딱 단 2개의 조문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입법권의 소극적 보장,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법률에 있지 않은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것을 그 범위를 넘어선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틀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고 조례의 법정 이행력의 효력도 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과 앞서 말씀드린 재정의 권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의 자치권 한계도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법 한계도 여전히 있는데 행정입법 권한만 부여할 뿐이지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이 미비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입법 권한을 일부 주어졌지만 재정 지원이 충분치 않음으로써 그 정책이 구체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의 비전은 기초 우선을 기초의 중심을 두고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안정적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재정 자립도가 적어도 평균 50% 이상이 있어서 기초의 역할과 주민 생활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역별 지방 세입 현황을 보면 그렇게 바뀐 게 없고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기초정부일수록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2019년에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를 예산 대비 자체 수입 비율로 봤는데 10%가 안 되는 곳도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재밌는데요. 어떤 한 가족이 주민자치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함께 챌린지를 했습니다.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안한 주민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 빠지는 관계로 그러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주민자치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 그리고 안정된 민주국가로 가려면 그래도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분권은 새로운 국가 발전의 전략이고, 또 이런 전략은 지역의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과거 군사정부처럼 이렇게 단일화해서 함께 노력해서 힘쓰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너무나 다층적, 다원적, 다양한 이런 자원과 요구가 또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지역의 다양성이 유지되면서 창의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증대하여서 지역의 무한 경쟁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지역의 합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궁극적인 경쟁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치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고 주민자치 중심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추진과 향후과제를 잘 나타낸 것인데, 제목과 그 제목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 우리에게 왜 자치분권이 필요하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경기도의 자치분권 카드 뉴스인데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렇게 분배함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지역 간 격차와 규제의 차이가 해소됨으로써 전체 주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분권은 그래서 생명이자 안전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유럽은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복지국가인데요. 복지국가가 먼저 형성되고 분권이 따라왔던 것이 아니라 분권이 복지국가 발전에 선행돼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지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그 이전에 분권을 이루어서 그 지역에 맞는 복지와 중앙이 추구하는 복지와 합쳐졌을 때 살기 좋은 국가 또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